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의 역사 완성자 이상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시는지 모르겠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동양사, 즉 중국사의 역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거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하고 갑시다. 다 내려놓고, 저도 아무것도 보는 거 없거든요. 다 내려놓고 한번 가봅시다. 우리 그건 뺍시다.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거 빼고요. 구석기 신석기도 뺍시다. 그거 빼고 4대 문명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랑 눈 마주치면서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저랑 눈 마주치시고 같이 갑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바탕으로 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개방적 지형이었었고요. 개방적 지형이다 보니까 이민족의 침입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왕조의 교체도 많았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두 강이 있다 보니까 비옥한 초성 달지대도 있었다라는 거 꼭 봐주시고요. 자, 왕조의 교차가 많다 보니까 현세적 종교관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화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지구라트 맞습니까? 쐐기 문자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기억나시죠? 함무라비 법전, 그 다음에 60진법, 태음력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투 문명 가겠습니다. 이투 문명은요, 나일강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자, 폐쇄적 지형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통일왕조가 유지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적 종교관이 등장했습니다. 내세적 종교관은 가장 대표적인 거 사자의서가 있고요, 피라미드가 있고요, 미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문화 조금 더 가보도록 할까요? 뭐 측량술이라든가 의학술, 기하학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자, 뿐만 아니라 뭐 파피루스에 의한 상형 문자 이런 것들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뭐 스핑크스 같은 거 있다라는 거 같이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진법, 태양력 요거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인도 문명으로 가보겠습니다. 인도 문명의 시작. 인더스강, 겐지스강 있다고 그랬었는데 인더스에서 시작됐죠. 자, 대표적인 단어 하라파, 모헨조다로라는 계획 도시 등이 나타났었고요. 엄청나게 앞서 있었던 고대 문명을 기술을 보여주었었다. 근데 위에서부터 누가 들어옵니까? 리아리아, 아리아인이 들어왔고요. 그 문명들을 파괴하고 계속적으로 이동해서 어디에 정착했습니까? 겐지스강유역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견고한 신분 제도가 만들어졌으니 우린 그걸 카스트 제도라고 하고요. 카스트 제도의 최상위에 있는 이들을 우린 브라만이라고 하고요. 그 종교 브라만교라고 합니다. 브라만교의 경전이 바로 다다다, 베다 이런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중국 문명 보겠습니다. 중국은 황하 문명이 있었고요. 하상주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 뭐 있다고 했습니까? 상나라에서는 철, 갑, 상어. 그래서 갑골 문자 한자의 기원 요거 꼭 봐달라고 했었고요. 신권정치, 신정정치 요것도 살짝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나라에서는요, 봉주르 요거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봉건제가 주나라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천명사상 덕치주의도 있었지만 정전제 요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잖아. 세계사 이거 쉽지 않아요? 지난 50분 내내 공부했던 거 딱 이렇게 공부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매강 요렇게 해 드릴 거예요. 저랑 눈 마주치시면서 복습은 그때 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와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 자, 본격적으로 우리 중국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요거 하나 해드리고 가려고요. 중국 전체 그 왕조 한 번만 간단히 한번 갑시다. 처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여러분 이거 되게 쉬워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 있었죠? 하, 상, 주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 강에 살짝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춘추 전국시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겠죠. 춘추 전국시대는 혼란 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진시 황제의 바로 그 진이죠. 그리고 나서 발전했었던 한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리고 또 한 번의 혼란의 시대가 옵니다. 우린 그거를 위진 남북조 시대다라고 하고요. 남북조입니다. 자, 그리고 그걸 통일했던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수나라입니다. 그리고 발전했던 나라가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당나라 이후에 나오는 살짝의 혼란 시대가 있어요. 이걸 뭐 우리가 흔히 5대 10국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뭐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대 10국을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이 송이란 나라가 있는데, 송이란 나라는 사실은 좀 약해.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의 침입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특히 뭐 북쪽에 있었던 거란족의 요나라라든가 여진 쪽의 금나라, 그 다음에 서하 이런 나라들이 송나라를 상당히 많이 괴롭혔었고요. 이것을 13세기에 하나로 다 통일했었던 몽골 제국이 세웠던 나라가 바로
원나라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이거 제가 해드리면 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세계사 이거 진짜 힘들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안 되고요. 이거 생각보다 제가 하나씩 해드릴 거예요. 자, 요거까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여러분? 했죠?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예,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엔 여기까지. 예. 그 다음 시간에는 여기 갈 거고요. 나머지는 한 나라씩 하나씩 가도록 할 겁니다. 예, 한 나라씩. 그래서 이게 나름의 패턴이 있거든요. 중국사의 패턴 중에선 혼란을 통일했는데 통일한 나라는 단명해. 그리고는 발전이야. 그리고 다시 혼란. 그리고 통일하는데 또 단명해. 그리고는 또 발전이야. 이런 이 패턴이 좀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송나라도 통일을 했지만 조금 애매한 상태에서 이민족한테 좀 고생을 겪었었고요. 그 다음에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처음에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되게 좀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 진짜 별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뭐라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춘추전국, 진, 한 요 내용들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최근에 기출이겠죠. 춘추전국, 진, 한입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출제됐는데 뭐니 해도 여기 파트에선 한나라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한나라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사실은 한나라에 비해서 진나라가 나오면 쉬운 게요. 내용이 별게 없거든. 진시 황제 없죠.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근데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역시 좀 한나라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춘추전국도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시대가 다 약간 비슷비슷. 그 중에서도 역시 한나라가 가장 메인이긴 하지만 뭐 그냥 우습게 보고 그냥 넘길 시대는 하나도 없다라고 보면서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겁니다. 마법 필기의 노트의 매력이 여러분 점점 빠지고 계시죠?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하나씩 한번 가볼까요? 갑니다. 이겁니다. 춘추전국 시대. 이거 딱 보면 순간 학생들이 머리 아파 이런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사 공부를 쉽고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가 있으려면 제 말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이거 여기서 외울 게 있을까요?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안 돼요. 외워서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진제, 오, 월, 초라는 나라가 5패, 즉 춘추시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개가 나타나는 게 전국시대인데 이거는 지금 뭐 진제 5월 초를 맞추냐 뭐 나머지 뭐 이 전국시대를 맞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나라들이 이렇게 있구나. 요게 춘추전국시대구나. 끝!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춘추전국시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드릴게요. 춘추전국시대라는 게 뭐냐면 주나라가 있었는데 수도를 뤄양으로 옮겼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나라 중에서도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시대를 동주시대라고 하는데 이 동주시대를 춘추전국시대라고 그래. 즉 왕이 있지만 형식적 존재야. 실질적인 제후들이 모든 것을 다 행사하는 시대가 요 시대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요 제후들을 5개의 주요 대후, 7개의 주요 제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5패 7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분해 드리자면 이거 사실 연도는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것인데 또 몇몇 학생들이 원하니까 기원전 8세기에서 3세기 이것만 아셔도 되는데요. 정확히는 770년에서 403년까지를 춘추시대라고 하고요. 403년부터 진나라가 통일했었던 221년, 그러니까 다 기원 전입니다. 다 BC예요. 요 시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 시대를 춘추시대, 그리고 요 시대를 전국시대 이렇게 하는데 세계사에서는 춘추 전국시대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한 시대로 보통 문제 푸시는 거예요. 어쨌든 춘추시대에는 5개의 주요 제후국이 있었고 전국시대에는 7개의 주요 제후국이 있었는데 약간 성격이 살짝 달라져요. 이 5개의 주요 제후국에는 5패가 있던 춘추시대만 하더라도요. 야, 내가 빨리 힘을 키워야 돼. 왜 힘을 키워야 되는지 알아? 내가 빨리 힘 키워서 주나라를 받들 거야. 더 주나라답게 만들 거야. 주나라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어.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뭐? 주? 그게 뭔데? 힘 있는 내가 짱이야! 라는 개념. 즉 약육방식 시대가 되었던 게 칠웅시대예요. 요거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요 연도도 외우실 필요 없는 겁니다.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요 언저리에 있었던 시대가 춘추전국시대라는 것이고 내용이 더 중요해요. 자, 춘추전국시대의 정치는요. 군현제가 등장합니다. 요거 많이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 군현제가 전국 단위로 시작되었던 것은 진나라 때예요. 그렇지만
군현제가 등장했던 건 춘추전국 시대예요. 이 군현제라는 건 뭐냐면 지방의 통제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여기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나라를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 나라 중에 이렇게 행정조직을 4개로 나눠놨어요. 여기 하나의 나라가 있죠. 거기에서 크게의 기본이 되는 4개 행정조직을 나눠놓고요. 또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나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크게 나와 있는 요것은 대한민국. 그렇죠. 대한민국의 지방제도는 뭐 경상도, 전라도 막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 경기도에 사니까 경기도라고 해볼게요. 경기도. 경기도 중에서도 저는 남양주시에 살거든요. 남양주시.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의 국가가 있죠? 4개로 나눴던 것을 군. 각각의 다 군인 거예요. 그리고 군 안에서의 또 하나가 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지방관들.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조선이 있죠? 경기도 안에서의 현령 내지는 뭐 지방관이라고도 하죠. 수령이라고도 하고요. 그것을 현이라고 나눠놓은 거예요. 이 지방제도예요. 즉 왕이 이 사람들을 파견하는 형태의 지방관리제도인 것이죠. 지방조직이에요. 이걸 군현제라고 그래요. 좀 많이 제가 설명을 살짝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군현제가 등장했다. 춘추전국 시대 군현제를 전 중국에 실행했다. 진시황제예요. 네,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부국강병 당연히 추구했겠죠. 혼란의 시대니까. 뿐만 아니라 철제무기가 등장했다. 이런 것들 살짝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파트인데 경제 파트가 종종 시험 문제에 등장합니다. 우경이 등장한다. 우경이 뭐죠? 농사 짓는데 소를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소를 이용했다라는 거.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체구는 좀 작지만 힘 좀 쓰지 않습니까? 예, 제가 동아고 전설의 씨름 챔피언 아닙니까? 제가 13년 동안 고등학교 학생들과 약한 애들이랑 붙은 게 아니에요. 그 학년에서 제일 힘 좀 쓴다는 애들이랑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도 씨름 대표였거든요. 제가 뭐 체구는 별로 안 크지만 힘은 좀 참 좋은 편이에요. 씨름 기술도 있고 하니까 우연히 했었는데 한 번도 아직까지 안 줬어요. 나 이기면 반 전체 음료수랑 간식 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사줬어요. 제가 사주기 싫어서 안 사준 게 아니라 지질 않았으니까. 근데 뭐 최근에는 뭐 코로나고 해서 또 2년 동안 붙질 못했지만 언제든지 전 뭐 동아고 학생들, 뭐 주변 학생들과도 붙을 제 그 개인 그 유튜브에 보시면 뭐 그 영상도 몇 개 올라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 한번 보시고. 어쨌든 무슨 얘기하냐? 저 같은 사람, 힘 좀 쓴다는 사람 10명 있는 것보다 소 한 마리 있는 게 농사짓는데 더 유리해요. 소가 이끄는 힘이라는 게 엄청나거든. 그래서 뭐 밭을 간다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쨌든 우경, 철제 농기구. 그러니까 소도 농사에 지었었고요. 철제로 농기구까지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생산량이 급등했겠어요. 그러면 생산량이 급등하면 내가 있는 물건을 갖다 팔고 싶었을 거 아니야? 팔려면 뭐가 필요해? 화폐가 필요하지.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 때는 청동 화폐가 등장했다고. 이게 대표적인 게 포전, 도전 같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 없지만 살짝만 봅시다. 이런 것들인데 뭐 보시면 뭐 원전, 의비전 이런 거 있는데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딱 보면 뭐 닮았죠? 약간 농기구 삽 닮지 않았어요? 삽? 예, 맞아요. 요게 바로 포전이라는 것이고 딱 보니까 칼 닮았죠? 예, 도전이에요. 예, 이러한 것들이 등장했다. 어느 시대? 춘추전국 시대. 이 정도만 봐주셨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 이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 태어났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때는요, 여러분, 내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떤 가문에 의해서 태어났다라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되게 아주 명석한 두뇌로 이 시대의 판단을 읽고 이렇게 하면 힘을 키워서 통일할 수 있어 라는 능력, 개인의 능력이 중요할까요? 출신 가문이 중요할까요? 혼란의 시대잖아요. 능력이 중요해요.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시대적 명제는 뭐냐면 야, 어떻게 하면 국가가 힘을 키우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이 혼란을 통일시킬 거야? 너 방법 뭐야? 너 방법 뭐야? 너 방법 뭐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막 같이 나오는 시대라고. 우리는 그것을 여러 학설들을 얘기하는 제자백가라고 그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법가가 있고요, 유가가 있고요, 도가가 있고요, 무가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수십 개가 있었어. 우리는 근데 다 알 필요 없고 크게 한 4개 정도로만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혼란의 시대를 통일시킬래? 라고 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법가죠.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나름 어쨌든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살았잖아요. 제가 이제 또 그 학교 현장에서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고3 때는 법가가 많습니다. 약간 강제성이 필요해요. 인생 전체로 보면 난 도가가 맞는 것 같아.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인생 전체로 보면. 그러나 고3 때는 법가가 많습니다. 법가라는 건 뭐냐면 법가란 엄격한 법칙, 원칙을 세우는 거야. 법의 원칙을 세워서 그것에 따라서 잘하면 상 주고 신상,
못하면 벌을 주는 거야. 이걸 우리는 신상필벌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법가를 대표적으로 만든 인물이 상암, 그 다음에 뭐 한비자 이런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시황의 약간 정책 파트너였던 인물이 바로 이사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법가, 아주 엄격한 원칙, 법칙 이런 것들을 세웠던 인물이고요. 자, 법가에 대한 내용들은 이런 것이죠. 무릇 백성의 본성은 힘든 것을 싫어하고 편히 노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이 편히 놀면 나라가 황폐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빡세게 일시켜라. 상과 벌을 공정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나라의 운명을 다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법가입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유가도가 묵가도 있어요. 유가란 인위적인 질서를 만드는, 여기서 말하는 인위적 질서라는 건 뭐 다른 아주 타이트한 질서 이런 게 아니라 예, 인, 효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공자, 맹자, 순자입니다. 더 들어가는 건 율리아 사상이에요. 우린 율리아 사상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 맹자, 순자를 바탕으로 하는 약간 예, 인, 효 등등의 그런 나름의 질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유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가 무의자연이죠. 내비두라는 거예요. 내비두다가 내가 할 때 돼서 스스로 내가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럼 이걸 해야 되겠네. 그럼 수능을 봐야 되겠네. 그러면 수능 중에서도 세계사 선택해야 되겠네. 그럼 세계사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할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야, 너 수능 봐야 돼. 너 세계사 선택해. 너 공부해. 라고 하는 게 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고 자연의 순리대로 내비두면 알아서 하게 된다라는 게 무의자연이거든요. 이걸 그래서 누가 주장했다? 노자와 장자가 주장했다고 해서 노장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인생 전체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 사람이 스스로 하게 될 때 큰 에너지가 있는데 고3 때 수험생한테 난 이건 안 어울려요. 이게 참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거 스스로 막 깨닫고 막 고민도 하고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럴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고3 담임을 해봤지만 제일 법가처럼 시키는 게 담임 선생님이 사실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묵가도 있어요. 차별 없이 사랑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겸애설이라고 합니다. 뭐 노동 절약 뭐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뭐 묵자라는 인물이 있었답니다. 이거 자체로 여러분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냥 뭐 도가나 유가나 법가가 등장했다. 춘추전국. 그 중에서도 법가를 받아들였었고 법가를 실용적으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겠죠. 자, 뭐 유가는 뭐 맹자가 주장했습니다. 힘으로써 복종하게 하면 힘이 부족해서 복종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덕으로서 해야 된다, 예로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가라는 건 그냥 내비두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순간 점점 좋아진다라는 것이에요. 더 빈곤해지고 민간이 좋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법령이 정비될수록 도덕자가 더 늘어난다. 내비두고 사람들한테 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자연 정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회가 더 좋아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묵가는 그냥 차별 없이 모두 사랑하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법가를 받아들였던 누가? 바로 이 진시황제. 진시황제는 여러분 사실 중국사에서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이렇게 세계 지도를 쭉 보면서 하나 그런 고민은 안 드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은 인구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너무 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은 큰 중국이 하나의 중국으로 있고요. 유럽은 사실은 뭐 유럽의 뭐 러시아 땅 여기 시베리아 쪽 제외하고 그냥 유럽만 놓고 보자면 중국보다 인구도 별로 많을 게 없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나라로 이렇게 잘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많은 학자들이 막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엔 진시황이 있었다라는 학설이 저한테는 가장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훨씬 더 된 시점에 하나의 중국, 종이도 없던 시대에 하나의 중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흩어지기도 하고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다시 등장하기도 했지만 이 당시에 그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큰 테두리 안에서 중국이 계속 역사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시황제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잔혹한 독재자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군주다라고 평가하는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진시황의 이야기 들어갑니다. 그는요, 사실 이 진시황은 어렸을 때 이름이 그 영정이거든요. 13살의 왕이 되는데 개인의 삶은 되게 좀 슬펐어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바람이 난, 그러니까 뭐 황후가 바람이 났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남자랑 좀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같은 엄마인데 그 이제 아빠가 다른. 그러니까 엄마가 좀 약간 불륜을 합니다. 노예라는 인물이랑 막 이렇게 좀 해갖고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을 왕을 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잘 보시면 노예 반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슬펐겠어요. 내 엄마가 내
아빠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즉 나에게는 이 같은 배지만, 동복의 배지만 아버지가 다른 나의 동생이 있는 것이죠. 그 동생을 왕시키기 위한 반란이 일어난 거야. 얼마나 슬펐겠어. 예,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하고 그러고 나서 아주 어려운 끝에 그가 이제 왕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생의 노력 끝에 나라를 통일시켜요. 그 혼란스러웠던 춘추전국을 통일합니다. 기원전 221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가 통일시켰던 여러 배경 중엔 법가를 수용했습니다. 이게 초기에 힘을 키우는 데 이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흉노의 기마와 기마 기술과 철제 기술을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법가 사상을 수용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선 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합니다. 전국을 통일해요. 그래서 그는 뭐 황제의 시작이다. 그래서 시황제가 열리게 되는데요. 시황제의 업적 한번 먼저 볼까요? 일단 지도를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 아닙니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중국의 수도를 세냥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 선생님이 함양이라고 하던데 함양이 세냥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희는 이 수능 강의이기 때문에 교과서적 용어로 하는 게 맞아요. 세냥이요. 선생님, 또 어떤 사람은 뭐 시안이라고도 얘기하던데요. 시안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시안이 당시에 장안이었거든요. 장안이 서울이라면 장안이 이제 그 이후 한나라 때부터 수도가 장안이거든요.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뭐 부천, 남양주 이 정도가 세냥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수도권으로 같이 볼 수도 있고 또 엄밀히 구분하자면 구분할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중국에 시안 여행을 가면 진시 황릉이나 이런 데 같이 가요. 그냥 크게 보자면 좀 같은 지역,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진나라의 수도는 세냥이고요. 이제 한나라의 수도는 장안 이렇게 됩니다. 세냥. 한자 그대로 읽으면 함양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큰 중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통일합니다. 이건 당시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2000년도 훨씬 더 된 이야기잖아요. 와, 이걸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자, 한번 보자면 이렇게 하죠. 자, 진시황제는요. 이 내용은 여러분 무조건 중요합니다. 전체 다 암기해요. 다 봐두셔야 돼요. 그는 한마디로 해드리자면 통일이에요.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실제로 통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진시황이야. 그는 제도, 뭐 여러 가지 문물, 사상 다 통일해버려. 다 통일해버려. 자, 시황제는 중앙집권을 강화합니다. 먼저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국의 군현제를 실시한다. 군현제의 등장은 춘추전국이지만 전 중국을 군현제로 통치했던 건 진시황제입니다. 도로망도 막 여러 개가 달랐거든요. 도로망도 하나로 정비해버려요. 무엇보다 문자 너무너무 달랐거든요. 하나로 통일해버려. 하나로 통일해버려. 이게 그래서 지금의 한자 체제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게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량형 여러 개의 그 재는 단위가 있었거든요. 하나 통일해버려. 화폐도 통일해버려요. 그 대표적인 화폐가 량전, 반량전이에요.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와요.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했던 사상. 다양한 사상이 있었잖아요. 춘추전국 시대 때. 자, 그런데 법과 사상을 따르지 않는 이 사상, 특히 유학자들은요. 어떻게? 묻어버리고요. 그의 책들을 불태워버려요. 이른바 우린 그것을 분서갱유라고 합니다. 분서갱유라고 합니다. 이 단어 잘 나옵니다. 사상 통일 내지는 사상 통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자, 뿐만 아니라 건축. 근데 뭐 건축엔 일가견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만리장성. 물론 만리장성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정비돼서 오지만 초기에 만리장성을 시작했던 인물은 진시황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럭셔리 건물의 대명사 방궁, 아방궁 있지 않습니까? 아방궁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황릉. 이거 대박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시황릉은 이거 여러분 진짜 꼭 한번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황릉. 그러니까 잠시 요거까지 먼저 설명드리고 하면 이 막대한 건 이게 수십만 명씩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법이 무슨 법이에요? 법가 사상이잖아요. 법가 사상에서 여러분 지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맨날 하시는 지각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선생님 확실한 이유가 있으면요. 뭐 버스가 뭐 펑크가 났다든가 아니면 뭐 지하철이 뭐 파업을 했다라든가 여기서는요 이유 불문입니다. 이유 불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잘못해서 가서 죽으니까 야 이럴 거 그냥 한번 덤비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불만들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난이 바로 진승오광의 난이란 난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그러면 건축물이 어땠냐? 그 내용들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량전, 반량전.
이게 당시에 화폐를 통일했던 반량전 진나라 때 있었습니다. 자, 문자의 통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전서체 이런 것도 안 나와요. 진나라가 문자를 통일했다. 이게 핵심이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진나라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말맞자잖아요. 여기 각각의 나라에서는 다 이렇게 썼었대요. 근데 이걸 앞으로 말맞자는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렇게 이거야. 라고 통일해 버린 것이죠. 진나라의 것을 가져와서 통일했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건축, 만리장성, 아방궁, 시황릉 등이 있었다. 이 여러분 수십만 명씩 동원되는 이게 있으니까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바로 병마용 무덤이죠. 1974년도에 우연히 중국 농부가 이 땅을 파다가 발견해요. 사람들이 까무라치게 놀라. 흑인형들이 막 수십 개씩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좀 자세히 볼까요? 여러분 이 무게가 200kg가 넘습니다. 이 인형 하나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서도 나를 지키라는 것이죠. 시황릉, 그러니까 진시황대 여러분 능이요. 지금 이 발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혹시라도 되면 이게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시황릉의 그 산 자체가 다 그냥 시황릉이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게 병마용들이에요. 난 죽어서도 나를 지키라는 거지. 뭐 여러 기들이 이제 등장했었는데 시황릉은 지금도 중국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의 우리의 기술력으로 시황릉을 발굴 조사를 했다가 이것을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이걸 후대의 역사적인 책임으로서 그냥 밀어놓겠다라고 해버렸어요. 뭐 그 말은 멋있을지 몰라도 난 너무 궁금했거든. 자,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요, 이 시황릉은 은으로 이 수은으로 이 강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요. 천상천하를 다 그려놨대요. 거기 안에 그냥 하나의 지하 세계를 만들어놨다라고 하는데 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예상되는 모형도 이런 것들은 봤었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이 흙 인형들도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여기서 제가 또 뭐 외쳐드렸어요. 수능 대박. 기운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내년에 수능 끝나시고 뭐 하시면 좋겠습니까? 시황릉, 유럽 이런 데 꼭 가셔서 역사 여러분 공부하셨던 거, 세계사 공부하셨던 거 직접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대박 외쳐드렸던 거 잊지 않으셨으면, 병마용과 함께 수능 대박 외쳐드렸습니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여러분 시황릉이에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능이에요. 너무 대단하지 않았나? 보면 볼수록 이게 감이 안 와요.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바로 시황릉. 제가 여기 이제 저와 이제 같이 갔었던 우리 현하고의 강민희 선생님이랑 제가 같이 갔었는데 이게 바로 진시황릉이라고 나와 있는 무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만리장성. 이러한 막대한 것도 진짜로 이 하나의 건축에만 수십만이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진승 5강의 난이 있었고요. 진승 5강의 난으로 결과적으로는 이 진나라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나왔던 게 누구죠? 항우와 유방의 다툼. 요걸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초한지가 딱 진나라와 한나라 사이에 있는 그 딱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라에는 누가 있고요? 유방이 있고요. 초나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항우가 있습니다. 요게 뭐죠, 여러분? 장기죠, 장기. 자, 원래 초기에는 당연히 항우는 진짜로 여러분 사기캐 중에 이런 사기캐가 없습니다. 싸움도 너무 잘하고요, 집안도 좋고요. 뭐 또 그리고 여인도 한 여인을 이제 바라보죠. 그래서 그렇지만 마지막에 몰리죠. 그래서 뭐 사면초가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 한나라와 초나라의 싸움에 있었던 것 중에 그 마지막 결정판이 해하전투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해하전투.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한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게 언제냐면요, 여러분. BC 202년이거든요. 요때 등장하니까 요 해하전투 요것과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갑니다. 한나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유방이 다시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세우죠. 특히 여러분 이 한나라는요, 히읗이 중요해요. 그거 포인트 먼저 봐주세요. 누가 세웠냐면 지방의 세력 근거지를 갖고 있는 호족. 귀족과 호족의 차이가 뭡니까? 자신의 세력 근거지가 중앙에 있는, 수도에 있는 사람들을 귀족이라고 하고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족들의 연합 정권이 결과적으로 한나라예요. 즉, 그래서 한나라의 지배층은 호족입니다. 그리고 수도가 어디라고요? 장안이에요. 그 유방이라는 인물이 한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항고조가 되는 것인데요. 항고조가 마침 했던 것은 시험 문제 나올 게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9년제를 하고 싶지, 왕 입장에선. 그렇지만
군현제와 봉건제를 믹서한 형태의 궁극제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왕의 직할지가 일반적인 봉건제보다 더 늘어나긴 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선 제후들한테 땅을 띄워주는 형태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유방의 한계예요. 그리고 사실 이 유방이라는 인물은 이 여인이 있거든요. 이 여인이 누구냐면 여태후라고 하고 원래 이름은 여치입니다. 여치. 이제 그가 이제 여태후가 되죠. 근데 사실은 이 인물이 원래 유방이 젊었을 때 되게 못났거든요. 한량도 이런 한량이 없어요.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요. 그냥 동네 건달이에요. 건달처럼 놀고 있었는데 그걸 모든 걸 다 누가 이 여치가 이제 책임지고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이 없고 하는데 누구한테 잡히냐면 초나라한테 잡혀요. 그러니까 항우 한테 잡혀요. 그러면서 이제 여치가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어쨌든 이제 유방을 보필하면서 한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여치의 그러니까 유방과 여치의 아들 중에 유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뒤에 한나라의 이제 2대 황제가 되는 인물이고, 근데 사실은 여치가 막 그 유방 대신 잡혀가지고 막 엄청나게 모욕을 겪고 막 있을 때 있죠.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쯤 유방은 뭐 하고 있냐? 새로운 둘째 부인을 얻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당시에 엄청난 미인으로 알려져 있었던 척부인이에요.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였었다라고 하고요. 유방과 척부인 사이에선 유여이라는 이런 인물들은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이야기할 때 좀 재밌게 들으려고 쓰는 겁니다. 유여이라는 또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여치 입장에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가 저 남편을 대신해갖고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우고 있는데 뭐야? 지금 말로 따지면 바람을 핀 것이죠. 당시에는 바람이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부인 이렇게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랬을지 몰라도 여치 입장에서 엄청 화가 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이 말년에 되게 좀 해롱해롱해요. 좀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때 모든 권력을 여치가 가져갑니다. 특히 이 유방이 이렇게 전술적인 능력, 전투적인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거든요. 그 모든 것을 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한신. 뛰어난 인물이었죠. 사실은 한신이 이 당시에 다른 나라를 세웠어도 되는, 그렇지만 마지막에 유방과의 약속을 맺고 어쨌든 유방한테 의탁했다가 결과적으로 여치한테 당합니다. 유방이 막 해롱해롱하고 있을 때 여치가요 한신을 불러요. 야 한신아 들어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한신이 안 가거든.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할까봐 내가 당할까봐 내가 그래도 한신인데 안 당하지 막 이러고 있을 텐데 자꾸 불러요. 그래서 근데 이 한신이 믿었던 게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유방이 별거 아니었을 때 한신한테 야 나랑 함께 하자. 우리가 천하를 한번 도모하자라고 할 때 저기다 이렇게 해서 나 세우면 뭐 할 겁니까? 그러고 나서 토사구팽 또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완쌤한테 역사 강의 못 들었지만 제가 역사 좀 압니다. 이거 할 거 저 필요 없으면 또 그냥 버려버릴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유방이 약속을 해요. 네, 너한테 약속한다. 네, 이 모두한 사람한테 약속하지. 저 태양이 있는 한, 해가 떠 있는 한 쇠로서, 즉 칼로서 너를 죽이는 건 없을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해가 떠 있는 한인 거 영원히 너를 내가 살아있는 한 상하게 하진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죠. 당시에 대장부 입장에서 당시에 남자들 입장에서 최고의 약속을 해준 겁니다. 한신이 거기에 감복을 해요. 오케이, 좋아, 함께 하지. 그래서 실제로 한신이 전투적인 역량을 발휘해갖고 한나라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여치가 그 약속을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정확히 지켜요. 들어오자마자 포대기를 씌워버려. 그리고 칼이 아니라 죽창으로 찔러 죽여요. 수십 차례. 나는 그러고 얘기를 해요. 여친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얘기해요. 해가 떠 있는, 야 포대기 씌워줬으면 해 없는 거잖아. 근데 칼로서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래 나는 죽창으로서 죽일게. 이게 대나무를 이렇게 아주 커팅한 거 있죠? 그걸로 이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한신이 하고 당시에 이제 개국 공신들을 다 처리합니다. 권력을. 그리고 여치가 권력을 갖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의 분노는 어디에 향하죠? 척부인한테 향합니다. 원래 척부인한테 향하기 전에 이 아들을 먼저 죽여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중국의 3대 악녀라고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여치입니다. 여태후라고도 하죠. 근데 사실 이 아들은 착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이제 배다른 동생이죠.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 동생입니다. 제 동생입니다. 살려주려고 하는데 마침 유영이 잠깐 외출했을 때 유해이를 죽여버려요. 척부인이 자기 아들 죽이죠. 가만히 있었겠어요? 야, 너 말이 돼? 너 내 아들 죽여? 막 이러고 있는데 이때 정말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아이 척구인 조용해. 너는 죽지도 못해. 라고 해요. 그리고 어떡하냐? 이때 이거 너무 좀 아주 하드한 얘기인데 괜찮으실까 모르겠다. 어떻게 해요? 눈을 멀게 하고요. 귀를 못 듣게 합니다. 그리고 혀를 뽑아요. 말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팔다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변소 밑에 넣어서 살아가게 하죠. 그리고 의사한테는 얘기해요. 죽지 마라. 죽이면 너도 죽는다. 살려내라. 그리고 나서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나선 여친은 너무 기분 좋아해요. 이제 스트레스가 풀린다. 아들아, 좋은 구경할까? 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작은 어머님! 이렇게 된 것이죠. 깜짝 놀라. 엄마가 한 거야? 엄마가? 이러고 충격에 빠져서 해롱해롱 내다 죽어버려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치가 엄청나게 악행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해내게 되죠. 이게 뭐 인간 돼지 이야기 같은 걸로 벌어졌던 거죠. 그러고서 나서 한나라가 초기에는 되게 흔들흔들합니다. 이때 그 흔들흔들하던 걸 잡았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한무제입니다. 여러분 한무제 전체 다 중요해요. 이거 시험 문제 다 나와. 너무너무 중요해요. 7대 황제고요. 제일 중요한 인물입니다. 거의 진시 황제만큼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인물이 한무제입니다. 한무제의 모든 업적은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는요. 흔들흔들하던 한나라의 모든 권력을 다시 잡았습니다. 중앙집권, 즉 9년제를 전국장로 다시 실시했고요. 동중서라는 사람의 당시 신하입니다.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요. 유교를 국교화합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 나와요. 뿐만 아니라 뭐 태학도 설립하고요. 오경박사 제도를 두기도 하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영토를 엄청나게 넓혀 나가는데요. 동서남북으로 다 널려요. 북쪽으로는 흉노를 북쪽으로 좀 더 밀어 올리고요. 자, 동쪽으로는 우리나라 역사랑도 연관이 되죠. 고조선을 정복한 다음에 한사군을 세우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베트남 지역 정복한 다음에 9개의 군을 설치하기도 했었고요. 서쪽으로는 사실 여기서 흉노를 제가 정벌했다라고 표현했지만 정벌이라는 표현보단 흉노랑 끊임없이 뭐 싸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계속 반복됐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흉노에 쫓겨서 멀리 갔던 이 다른 피했던 지역이 있었어요. 그가 어디까지가 누구냐면 월지라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무제 입장에서 생각한 거죠. 야, 월지라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흉노 애들한테 당해가지고 저기 이제 서쪽으로 갔다는데 건아 일로 와봐. 장건이를 불러요. 너 가갖고 지금 월지라는 애들이 흉노라는 말만 들으면 이가 갈린대. 네가 가가지고 월지랑 우리랑 군사적 동맹을 해갖고 흉노한테 그냥 우리가 한번 흉노를 한번 혼내주자고 하자. 어때?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근데 장건이 가는 길에 흉노한테 잡혀요. 흉노의 여러분 영토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장건이요 여러분 이게 좋았나 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 나는 원래부터 흉노를 사랑했다. 저 한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흉노 땅에서 10년을 살아요.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아요. 이랬으면 흉노에서는 어때? 이제 장건이는 우리 흉노야 라고 이제 막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도망쳐 나가서 월지까지. 이 월지가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아프가니스탄 그 일대 있죠. 파키스탄 북쪽의 아프가니스탄 일대.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야 어쨌든 장건도. 근데 갔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왜? 월지가 예전보다 살던 데보다 여기가 더 좋대. 싸울 의지가 없어. 너무 멀리 내려오기도 했고. 그래서 미안해. 전화 위복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흉노가 짜증났는데 살다 보니 여기가 더 좋네. 쏘리 이래버리는 거야. 장건은 완전 버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던 길에 또 잡혀 흉노한테. 그런데 참 처세술이 대단해. 또 잡혔다가 또 빠져나와서 결과적으로는 한무제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돌아와요. 저 이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해서 한무제가 야 그래 월지 애들 뭐래? 저 죄송한데 월지는 괜찮다는데 뭐 한 거냐? 라고 할 때 장건이 한마디 하죠. 그런데요 제가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루트를 뚫었습니다. 아주 비단 거래가 장난이 아니던걸요? 이것으로 우리 무역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서 비단길 즉 실크 로드가 뚫립니다. 이게 바로 장건에 이어서 누구 때? 한무제 때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영토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전쟁은요 돈과의 싸움이에요. 돈은 많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국가에서 재정을 채우기 위한 통제 경제 정책을 펼치는데 요것은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다 기억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소금과 철의 전매제. 당시 한나라에서 소금과 철은요 국가에서만 팔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균수평준법. 균수평준법은 일종의 물가 조절책인데요.
지역 간에, 여러분 물가 상승이 왜 일어납니까? 지역 간의 물자가 조금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A라는 지역이 물자가 많고 B라는 지역이 물자가 부족하면 서로 간의 균등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건 지역 간의 물가 조절책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인해서도 나타나잖아요. 계절적으로 인해서. 그걸 평균법으로 인해서 어쨌든 물가 조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수전이라는 화폐를 주조하기도 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한무제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바로 장건의 이동 경로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일대거든요. 여기까지 갔다 온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어쨌든 여기 갔다 왔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 한나라는 사실은 한이 이렇게 쭉 가기도 했지만 요 가운데 잠깐 신이란 나라가 왕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왕망의 신은, 그러니까 신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 신을 어느 정도 카운터를 하면 요 신 앞에 있었던 한을 전한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후한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계사에서는 그냥 뭐 신을 크게 그렇게 카운트하진 않습니다. 전체를 그냥 한이라고 하나로 봅니다. 어쨌든 요 신이라는 나라에서는 토지 국유제 엄청나게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리고 노비 매매 금지 등의 혁신적인 안이 있었으나 어쨌든 왕망은 왕망해버리고 다시 후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후한은요, 사실 시험 문제 나올 건 거의 없고요. 후한 말기에 따르면 아마 삼국지 막 시작쯤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오죠. 여러 도교적인 그러한 도교에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의 계파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태평도, 오두미도 등등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이 태평도에서 시작되었고 일어났던 반란이 황건적인 안입니다. 삼국지 초기에 보면 나오는 그것이겠죠. 이게 그래서 한나라를 보자면, 자, 정리하자면 일단 시험 문제는 거의 다 한무제에서 나온다. 한무제에서 나온다. 그게 이제 포인트고요. 중요한 건 신을 넣으면 요 앞에 한을 전한, 뒤에 한을 후한이라고 하는데 크게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거의 문제가 없다. 한나라 말기 때는 황건적인 한이 있었다. 요게 이제 포인트고요. 시험 문제 더 중요한 건 요 사회 경제 파트, 문화 파트 이런 데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사회 경제적으로는요. 호족 보겠습니다. 향거 리선제 있습니다. 향거 리선제라는 건 뭐냐면 지방에서 추천하는 제도예요. 야, 우리 지방, 근데 이거 누가 거의 추천해요? 호족 자제들을 추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건 호족 자제들을 추천하는 제도가 바로 이 향거 리선제였었고요. 자, 지방에 있던 호족들이 경제적으로는 대토지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귀족들의 대토지를 막기 위해서 한전제, 제한하는 토지 정책이겠죠. 한전제 같은 것들도 등장했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문화 파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훈고학, 요거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훈고학입니다. 여러분, 유학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유학 안에 뭐가 있는 것이죠? 훈고학도 있고요. 성리학도 있고요. 뭐 고증학도 있고요. 많이 있는 거예요. 유학이 제일 큰 개념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 진나라 때 분서갱류 있어가지고 유학자들이 막 없어졌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그 책이 없어지고 했던 것을 복원하려는 학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훈고학이에요. 이 훈고학은요, 성리학이 나오기 전까지 다 훈고학입니다. 당나라 때까지 다 훈고학이에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훈고학. 특히 불교가 한나라 때 전래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지술, 채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종이가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요. 역사책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역사책. 특히 전한, 이 사마천이라는 인물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얼마 전에 무평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사마천은 아버지 때부터 역사가였었거든요. 근데 그가 이릉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참고로 사마천은 한무제 때 인물입니다. 한무제의 미움을 사요. 이 이릉이라는 장군이 정말로 흉노 8만이랑 한나라 5천 군대랑 싸우다가 이런 장군이 밀리고 막 투항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한무제는 너 뭐 한 거냐? 라고 해서 막 그를 막 처벌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 사마천이 한마디 합니다. 아, 그건 중과 부족이었고 어쩔 수 없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 했다가 뭐? 이렇게 되면서 그를 처벌해요.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그냥 죽을래? 아니면 궁형을 당할래? 아니면 벌금 낼래요. 근데 벌금이 얼마냐면 50만 전이야. 당시 50만 전이 얼마냐면 5,000명 정도 되는 군대를 1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억이죠. 수천억을 할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정도 나오면요, 그냥 사람이 죽는데요. 사형, 나 그냥 죽을게 라고 하는데 그는 아버지 때부터 내려왔었던 역사 서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궁형을 당해요. 궁형은 남성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통, 뭐 하루에 9번씩 장이 뒤틀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역사 서술을 하게 되죠. 그게 사기예요. 뭐 동양 역사학의 아버지라고까지 하는 사마천의 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후한 때는 방고의 한서라는 책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바로 기전체라는 것이거든요. 기전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눠져요. 본기, 그 다음에 세가, 열전, 표, 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본기라는 건 황제의 역사, 세가라는 건 제후들의 역사, 열전이라는 건 일반 민들의 역사, 표라는 건 그 연표적인 개념을 내온 것이고, 당시의 문물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역사 서술하는 것인데, 이게 동양 쪽에서 역사 서술하는 것의 하나의 가장 큰 모범이 되는 것이겠죠. 자, 한나라는요, 흉노족, 호족이 지배층이었었고요. 흉노족이라는 이민족이 있었고요. 훈고학이라는 유학이 있었고요. 한전제 있었고, 한서라는 역사책이 있었으며, 향걸 이선제 있었고, 황건적의 난이 있었습니다. 역시 시읒이 중요하네요. 문제 풀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020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밑줄친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뭐 삼국이 분열되는 동안 지각이 일어나게 되었었고, 뭐 시대가 시작되었었습니다. 진에게 사로잡힌 조나라 수십만 명에 달했다라고 한다. 춘추전국 시대겠죠. 뭐 진나라가 이제 통일하는 과정하는 거 보니까, 홍로몽은 청나라 때고요. 뭐 절도사 제도는 당나라 때 있었고요. 수시력이 편찬하여 참여하는 관리, 수시력은 원나라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의 인재를 추천하는 중종화,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위진남북조 시대고요. 변법 시행을 주장하는 법과 사상가, 당연히 춘추전국 시대겠죠. 정답 5번이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0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밑줄 친 황제의 제위식이랍니다. 승상 이사가 황제에게 조정해서 쓰는 것과 달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문자 통일과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이사도 등장했죠. 누굽니까? 진시 황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대우나 건설하였다. 이거 어디요? 수나라가 해당되겠고요. 일조 편법, 우리가 여러분 지금 아직 안 배웠던 거지만 이거 왕조별로 하나하나씩 가면 이거 다 정리되는 겁니다. 이거 일조 편법 등장한다라는 것은 명나라 때 있었고요. 행과 작과 같은 동업조합이 있었다. 이건 송나라 때입니다. 옥수수, 감자 등의 외래작물은 명청시대 때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화폐 도량형을 통일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특히 이 화폐 중에서는 반량전,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정답은 당연히 5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작년 수능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책에 서술된 왕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전체고요. 본기세가 열전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죠? 당연히 사마천의 사기고요. 사마천의 사기가 있었던 건 한나라가 되겠습니다. 훈고학이 발달하였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정답 1번이고요. 수시력이 제작되었다. 원나라입니다. 홍로몽이 출간되었다. 나왔던 거 계속 똑같이 나오죠? 청나라고요. 천공괴물이 간행되었다. 명나라고요. 오경정의가 편찬되었던 건 당나라입니다. 아마 왕조를 하나하나씩 배워가시면 더 쉬워지실 겁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밑줄 친 황제 통치 시기라고 나와 있고요. 장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한무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02보가 시를 남겼다. 이거 당나라 때고요. 도연명의 귀걸에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자, 청명상하도는 송나라 때 있었고요. 예, 곽수경이 수시력, 나왔던 거 똑같이 계속 나오죠. 원나라 때입니다. 예, 동중서의 권위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제 강의 필기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봐주시면 오늘 문제 깔끔하게 풀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문제 정리됐고요. 다음 강의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